안녕하세요, 김효석입니다. 하루 1책, 매일 한 권의 책을 읽어드립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요, 1인자 유재석이라는 책입니다. 김영주님이 지었어요. 저자인 김영주님은 이렇게 보면은 이제 유재석이 자기 자서전 쓴 것 같은데 아니고요. 예능 작가가 유재석이라는 인물을 쓴 겁니다. 한양대 국문학과를 나왔고요. 또 MBC 아카데미 작가반 1기로 입원해서 수료하기 전에 아카데미 1기 취업 1호라고 강력히 주장을 합니다. MBC의 PD 수점의 막내 작가로 방송에 입문을 하는데요. 이렇게 시사 쪽에 들어갔지만 코미디 작가로 새 출발을 합니다. MBC에서 공채 4기로 또 MBC 예능국에서 일요일 밤에 토요일은 즐거워 쇼 토요 특급 우정의 무대 코미디하우스 찾아나 맛있는 TV 등을 하고 SBS에서 기쁜 우리 토요일 결정형 맛대맛 이런 프로를 했습니다. 유재석을 가까이 지켜보면서 김영주님은 유재석보다 나이가 많은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재석을 멘토로 삼고 존경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재석은 많은 또 청소년들의 희망이죠. 롤모델이죠.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겸손하고 성실한 친구를 우리 청소년들이 좋아한다는 건 참 좋습니다. 저도 유재석 프로그램을 잘 보는데요. 참 대단하다고 느끼는데 가까이서 지켜본 작가가 말하는 유재석 궁금했거든요. 아주 디테일하게 어떻게 보면 본인이 쓴 게 아니라 제3자가 썼기 때문에 더 객관적으로 바라본 유재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가는 이렇게 주장해요. 우리에게는 예능력이 필요하다.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요즘 예능 방송을 보고 있으면 우리네 생활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우리가 놀러 갔을 때, MT 갔을 때, 또 직장 생활에서 모임 있을 때 알게 모르게 예능에 대한 그런 모방을 하고 같이 즐기고 그래요. 재밌어야 되잖아요. 인생이라는 건. 우리의 삶, 또 하루하루 이런 것도 보면 생방송 같아요. 리얼 방송, 리얼 예능 같습니다. 정해진 대본이 없잖아요. 버라이어티죠. 하루하루가 토크쇼고요. 게임입니다. 또 가끔은 몰래카메라도 이어지죠. 저도 이 몰래카메라 가끔 하는데 깜짝 속이기도 하고요. 쉼없이 도전해야 되고 좌절도 하고 거기에서 또 끈끈한 또 우정을 느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예능 같아요. 자, 예능감이 높은 사람, 이런 사람일수록 인간관계가 풍요로워지겠죠. 타인에게 호감을 얻게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삶의 질도 높아집니다. 연봉도 높아집니다. 이런 사람이 연봉을 많이 받는다. 우리 공감할 수 있습니다. 참 업무 시간에도 상사에게 호출을 받고 일을 할 때 1대1 토크가 시작이 되죠. 주고받기식의 토크 능력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가장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죠. 대부분의 사람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점심 뭐 먹지? 라는 막간의 아이템을 진행을 해요. 저마다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음식에 대한 취향과 선호도가 치열하게 부딪히죠. 메뉴 선택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메뉴를 선택합니다. 자, 점심 메뉴가 결정되면 프로그램 무대는 음식 버라이티로 전환되죠. 음식을 맛보고 품평하고 근황을 얘기하고 관심사를 토론하고 이래요. 점심이 끝나고 나서 100분 토론 같은 교양 프로그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각자의 업무 능력과 처세술 등에 부딪히는 치열한 무대이기에 진행자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자리입니다. 또 끝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음주를 하면서 선배를 놓고 씹기도 하고 상사를 씹기도 하고 고성을 지르는 상황도 되고 또 노래도 하고 게임도 하고 입으로 또 이어지고 아직 끝이 아닙니다. 12시가 넘어서 집에 돌아오면 사랑과 전쟁이라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촬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 보면은 그 인생도 하나의 예능 같아요. 자, 이런 예능력, 예능감 어떻게 키울까요? 물론 유머가 기본이죠. 서점에 가면은 유머를 배울 수 있는 많은 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유머를 익힐 수 있다는 비법도 있고요. 우스운 얘기를 좀 많이 외운다거나 발상의 전환을 한다거나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거나 모든 지침이 다 옳습니다.
책에서 제안하는 방식을 열심히 따라하면 누구나 유머를 잘 구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기에 내가 제안하고자 하는 방식은 유머 롤 모델을 삼아서 그 사람의 유머를 익히고 따라하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자, 유머 멘토를 찾는 거죠? 그게 바로 유재석입니다. 수많은 멘토 중에서 유머 멘토 가운데 왜 작가는 유재석을 유머 멘토로 삼았을까요? 이 작가가 말하는 건요, 인상주의랍니다. 인상주의. 사람은 인상이 중요한데 미남이어야 한다는 게 아니고요, 느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호감을 주는 인상이 있어요. 말로는 설명하기 힘든 미묘한 느낌. 유재석은 인상이 좋습니다. 이미지가 참 좋아요. 그러니까 잘생기진 않았는데, 그리고 유재석은 유머가 편안합니다. 예능인들이 구사하는 유머를 보면 참으로 다양하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남을 윽박지르는 유머, 자신을 낮추는 유머, 호통부터 치고 보는 유머, 풍자가 있는 유머, 상대방을 교묘하게 이간질하는 유머에서 독설 유머까지, 유재석의 유머는요, 무엇보다 편안합니다. 안심이 돼요.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자, 이 세 번째 이유는요, 삶이 배어있기 때문입니다. 10년 가까운 무명의 세월을 거치면서 깎이고 만져지고 다져진 그 유머는 급조되지 않은 삶의 무게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유재석을 유머 멘토로 삼는 세 가지 이유인 겁니다. 그럼 나도 유머를 잘하는 유재석이 될 수 있을까? 따라하면 되죠. 따라하면 되죠. 이 책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오랜 무명 세월을 극복하고 스타가 됐는지, 또 그가 말하는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예능의 정석은 무엇인지를 들여다봤고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재석이 어떻게 웃기는지 그 방식도 이 책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또 그 속에 그 작가의 예능의 그 경험을 최대한 녹였습니다. 자, 이 책으로 예능 1인자의 노하우를 익혀보는데요. 자신이 마치 유재석인 것처럼 웃고 따라하다 보면 1인자가 된 그만의 비법을 터득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책 구성을 보면 일부에서는 유재석의 이제 스토리가 있어요. 무명에서 유명하게 된 스토리가 아주 디테일하게 거의 고증하듯이 프로그램을 뭐 했는지 거기서 어떻게 했는지를, 세상 이걸 어떻게 다 모았을까요? 아무리 그 작가라 그래도 이걸 조사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재석에 대한 그 스토리 참 재밌어요. 전기 같아요, 전기. 또 우리 TV에서 볼 수 있는 또 친근한 친구니까. 그래서 요거는 책으로 직접 사서 보시고요. 저는 2부에 예능의 정석, 유재석의 7가지 습관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티브 코비의 성공하는 7가지 습관,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이 작가는 그걸 본 적이 없답니다. 그냥 그 제목만 보고 그 뭐 기사는 봤대요. 그래서 유재석이라는 걸 이제 7가지로 한번 접목해 봤는데 완전히 달라요. 근데 크게 좀 뭉뚱그려 보면 성실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1장은 열심히 하길 바라, 제2장은 부지런히 공부하길 바라, 3장은 자신을 낮추길 바라. 그러니까 성실, 그리고 겸손, 4장도 배려, 이것도 이제 겸손이죠. 제가 그 강의할 때 얘기하는 팔로우십인 것 같아요. 그리고 5장 남을 돋보게 봐라, 이것도 이제 겸손이죠. 6장 희생하길 바라, 이것도 겸손인 것 같아요. 그래서 7장은 게이머가 되길 바라. 이건 창조 뭐 이럴 것 같은데요. 우선 크게 나누면 성실하고 겸손하고 창의적이에요. 유재석은 그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우선 1장 열심히 하길 바라. 21세의 이제 대학생이 고민을 토로합니다. 자신이 확실히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고, 좋아하는 게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게다가 한 달 후면 입대하는데 제대하고 나서 뭘 하면 좋을지 벌써부터 걱정된다고. 이 법륜스님이 말합니다. 나는 뭘 해야 한다는 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냐고. 군대를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왜 벌써 제대 후를 걱정하느냐고. 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 눈치 보며 딴 공부한 적 많았는데
국어 시간에는 국어 공부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거라고. 군대 가서는 군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라. 딴 생각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사람들은 그때 군대에서 운동을 더 열심히 했어야 하는 건데 등의 후회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순간, 그때 그곳에서 할 수 있는 경험이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이죠. 어디에 있든 그 안에서 재미를 붙여서 적극적으로 사는 게 제일 잘 사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영화배우 차승원은요, 유재석을 보고 감동했대요. 그 모습이 좋아서 출연을 자청했답니다. 그것도 잘 나가던 프로그램이 아니었던 2005년 8월 생각만 해도 끔찍한 그 여름 어느 날의 무모한 도전 시절입니다. 17번째인 그날의 도전 과제는 컨베이어 벨트 위에 연탄 200장을 단 한 장도 깨트리지 않고 수리로 옮기기입니다. 먼저 훈련에 들어가는데 첫 번째 훈련은 두 사람의 대결입니다. 보기만 해도 시커멓게 높이 쌓여있는 무연탄 산의 중턱에 묻어놓은 연탄을 뽑아서 정상에 있는 화덕에 누가 먼저 꽂아 넣는가를 겨루는 게임이었어요. 아무리 예능이라지만 연탄재가 온몸에 묻을 수밖에 없는 시커먼 연탄산으로 서로 몸을 부딪히며 돌진해야 하는 현실에 내가 왜 온다고 한 걸까라고 표정을 짓는 차승원이 보입니다. 대결은 시작되고 기를 쓰고 몸을 부딪히고 구르고 내쳐지고 하며 끈질긴 승부욕을 보이며 올라가는 유재석과 노홍철을 보면서 그는 이렇게 내뱉습니다. 저 두 분은 이걸 성공하면 큰 돈이 생겨요? 두 사람 서로 발을 잡고 아등바등 대자 급기야 차승원은 무승부로 하자며 대결을 끝내고자 합니다.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냐고요? 결국 재석을 내던지고 올라간 홍철. 연탄을 꽂기 전에 온갖 소리와 폼을 잡으며 아기 스포츠단 만세를 외치는데 그 순간 어느 틈에 올라온 재석이 구호를 외치느라 정신줄 놓고 있던 홍철의 연탄을 빼서 화덕에 넣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서 나중에 차승원이 비가 막 뿌리는데 이제 구덩이를 파고 흙탕물로 가야 되는데 차승원이 철창을 들어주겠다고 해요. 땅을 파지 말고 그냥 철창을 두고 넘어가라. 이때 유재석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편법을 이용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한다. 그리고 코를 쥐고 흙탕물 속으로 얼굴을 밀어넣어서 결국 철창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를 코앞에서 지켜본 차승원은 그저 웃기만 했죠. 아까는 몸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마음이 아프네. 이런 힘겨운 과정을 지켜본 차승원은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합니다. 과연 이게 누굴 위한 것이며 무엇을 위해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건지. 유재석은 이럽니다. 바로 저희들이 이 작은 힘으로 무모한 것에 도전해서 불가능함을 가능함으로 만들며 그 속에서 저희들의 눈물과 감동과 웃음을 시청자 여러분께 전달해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정정당당했던 거예요. 이 방송에만 유재석의 기본 정신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나중에 차승원은 이런 후기를 올린대요. 프로그램에 출연한 모든 출연자분들이 정말 진심 어린 마음에서 프로그램을 이끌었다. 나의 예상과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은 전혀 계산된 것이 없었다. 모든 출연진이 이 프로그램을 3D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나는 3D가 아닌 3다이아몬드 같다고 생각했다. 그만큼 그 안에 그것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진짜 보석과도 같은 프로그램이었다. 이런 것들이 지금의 유재석을 만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잖아요. 요령 피지 않고 열심히 하는 거. 열심히. 과연 유재석은 열심히 합니다. 자신이 하고 있고 하기로 한 것은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기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살고 프로그램이 사는 거죠. 열심히 하면 유재석처럼 될 수 있습니다. 김영주가 지은 1인자 유재석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공, 유재석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그 2장 부지런히 공부하길 바라. 유재석이 진행하는 프로그램 보면은 이제 무한도전, 놀러와 해피투게더, 런닝맨, 이제 놀러와는 없어졌죠. 이 글을 쓸 때는 이제 있었는데, 그보다 그 당시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만나는 연예인들, 매주 만나는 고정 연예인들이 무한도전 6명, 놀러와의 고정 4명, 해피투게더 8명, 그리고 초대 손님, 런닝맨 대략 7명에서 8명. 전부 합치면 고정적으로 만나는 사람만 20명이 넘고 새롭게 만나는 초대 손님들이 대략 10명 정도 됩니다.
근데 보면 그 같이 방송하는 사람들 고정은 당연히 뭐 자세히 알고요. 새로 만나는 초대 손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알아요. 그들이 부른 노래, 춤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알아요. 유재석은 우리 나이로 이제 42살입니다. 아저씨죠. 아무리 연예인을 직업으로 가지고 있다가 해도 기본적으로 출연자에 대한 관심과 공부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런닝맨에서는 자신들의 저격수로 나온 아이돌 미스트의 멤버를 얼굴만 보고도 바로 이름을 부르면서 친근감을 표시해요. 또 2월 10일, 2010년 2월 18일에 방영된 해피투게더를 보면 당시 막 시작한 KBS 일일 드라마 바람 불어 좋은 날의 주연 배우인 금성은, 강지섭, 서유림이 나왔는데요. 재석은 친근감을 표시하면서 일단 각자 역할을 물어보다가 강지섭에겐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살짝 봤는데 재섭 씨는 바람둥이 캐릭터로 나오시더라고요. 여기까지는 뭐 작가가 써준 대본을 보고 그럴 수도 있겠 싶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바로 밝혀집니다. 재석이 얘기합니다. 첫 회부터 보니까 한강에 빠지는 씬이 있더라고요. 명수. 아니 뭐 그렇게 방송을 많이 봤어요? 재석. 저 일일 드라마 팬이거든요. 명수. 아니 모니터연이에요? 재석. 일일 드라마 좀 봐요. 박명수가 이런 얘기를 해요. 집에서 그 유재석 씨는 TV를 3대 놓고 본답니다. 한꺼번에. 주정 60분 뭐 이런 거니까 KBS, SBS, MBC를 동시에 보는 거죠. 시사, 교양 다 가리지 않고요. 자신이 출연한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니터한다는 겁니다. 진행자의 공부 중에 하나는 게스트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쌓는 거죠. 참 대단합니다. 2008년에 5월에 박명수와 함께 출연한 TVN의 택시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유재석 씨가 처음 방송을 시작했을 때 워낙 울렁증이 심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찾아낸 방법이 많은 프로그램을 보면서 정지를 누르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MC들에게 진행을 할 때 이제 질문을 하면 그 다음에 대답하잖아요. 그럴 때 정지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나라면 저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할까? 어떻게 하면 빵 터지게 할까를 연습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재생 버튼을 눌러서 실제로 한 대답과 자신이 생각한 대답을 비교하면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엄청난 훈련이 되죠. 이렇게 되면. 유재석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대답들은 처음에는 참 유치하게 짝이 없었지만 점점 갈수록 출연자의 대답과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말을 받아치는 훈련을 한 거죠. 이게 바로 예능 버라이어티의 조류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짐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블로거가 발견한 바에 따르면 유재석은 몸짓의 심리학도 공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어요. 무한도전의 나름 가수다 편에서 중간 점검을 하는 날인데요. 길이 준비한 것은 유재석의 노래 삼바의 매력이었습니다. 길은 록 버전으로 편곡한 것을 부릅니다. 그런데 대부분 반응이 좋고 박명수는 늘 못마땅하고 유재석은 왜 자기 노래를 이렇게 바꾼 건지 의견을 제시하는 왁자지껄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때 재석은 길에게 갑자기 근데 이 노래 아니구나 하는 라고 묻습니다. 그런 질문을 한 이유가 방금 길이 무의식 중에 한 몸짓, 자신의 귓가를 만지는 몸짓을 본 거예요. 바로 이어나온 말이 왜 우리가 좋아하는데 귓가 만지는 흉내를 내면서 왜 이렇게 자꾸 해. 이러한 동작은 일종의 방어 기제인데 자신의 마음 상태를 조절하고 싶을 때 자주 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블로거의 의견이 확실하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단순한 표정에서 나오는 추측이 아닌 확실히 동작을 보고 의견을 얘기한 재석의 판단은 놀라운 것이고요. 정말 공부를 해서 알게 된 것이라면 더 놀랍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확실히 직업인 MC가 사람의 몸짓의 심리학을 공부한다면 대화를 매끄럽게 이어간다는 게 가는 게 기묘하게 쓸 수 있는 것이죠. 유재석은요 공포영화 마니아로서 공포영화 특유의 장치나 반전에서
새로운 영감을 많이 얻는다 그래요. 또 촬영을 할 때는 실제 녹화보다 후 토크를 많이 쓰는데 뭐 경제, 시사, 문화 등 그 어떤 대화에서도 막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평소에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유재석이 보여주는 재능의 정석을 마스터하기 위해서는요. 언제 어디서나 배우려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모르는 것은 공부하면 된다는 마음가짐을 습관화해야 된다는 거죠. (3장입니다) 자신을 낮추길 바라. 김재동이 자신의 안경을 벗기는 스타일에 빗대어서 예능 MC들을 언급한 적이 있어요. 내 안경을 벗기는 스타일을 보면 각 MC들의 리더십이 저마다 다릅니다. 강호동은 내가 안경을 안 벗으면 안 될 것 같은 상황과 분위기를 만듭니다. 이경규는 지위와 나이를 이용해서 벗어! 하면 벗어야 됩니다. 신동엽은 사전 작업이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유재석은 자기가 먼저 벗기 때문에 나도 벗어야 합니다. 여기에 그 유재석의 성격이 나오죠. 남에게 무엇을 요구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낮추고 먼저 하면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인가요? SBS의 야심만만에서 유재석과 김재동과 유재석이 물러설 수 없는 한판 대결이 있었죠. 사상 초유의 엽기 얼굴 대결로 안경 벗기 대결이었는데요. 안경을 벗었을 때 과연 누구의 얼굴이 더 경악스러운가를 가리는 대결이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당연히 김재동이 승리했죠. 저는 이것으로 고개를 숙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머리가 무거워져서 그런 거죠. 그런데 연예인들은 대부분 머리가 작아서인지 인기가 올라갈수록 스타가 돼갈수록 고개를 숙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유재석은 오히려 스타가 아니었을 때 건방졌어요. 인기가 없었을 때 거만했다 그래요. 1991년 KBS 대학개그제에서 장려상으로 호명됐을 때 건방지게도 귀를 후벼 파면서 건들건들 내려와서 선배들 멘붕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랬던 유재석이 달라지기 시작한 건 7년을 개그 콘서트 메인 작가로 한 작가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언제부터 달라졌는지. 신인 시절 내가 알던 유재석과 스타가 된 이후의 유재석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무슨 출생의 비밀이라도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강한 의혹을 가지고 있다며 나지막히 말합니다. 혹시 유재석이 쌍둥이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대요. 신인 때 유재석은 좀 건방진 동생, 그리고 지금의 유재석은 겸손한 형. 이런 불순한 상상을 하는 이유는요, 전혀 이유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쌍둥이 형이 있어서 군에서 해프닝이 일어난 사건이 있었거든요. 동생이 먼저 이제 일랑성 쌍둥이인데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82학번 대선배가 있는데 실제 있었던 사건이랍니다. 눈이 아주 안 좋아갖고 도수 높은 안경을 착용한 선배가 있었어요. 이 선배는 동사무소에서 방위로 군복무를 마쳤는데 사실은 신병교육대에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병교육대를 가지 않고 어떻게 방위가 되죠? 이제 쌍둥이 형이 있었는데 똑같이 눈이 안 좋았대요. 입대 영장이 나오고 형이 신체 검사를 먼저 받았는데 시력이 안 좋다는 이유로 군 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 동생은요, 형과 눈이 똑같거든요. 일랑성이기 때문에 시력이 똑같았대요. 완벽히 똑같았대요. 그래서 당당히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당연히 면제 판정이 나올 줄 알았는데 방위 판정이 나온 거예요. 자, 충격에 휩싸이는 이 동생은 기발한 생각을 합니다. 형을 이제 신병교육대 보내면 이의 신청을 하고 재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면제가 되겠죠. 형은 면제 받았으니까, 똑같이 생겼으니까 아무도 모를 것이고, 형은 이미 의학적으로 면제 판정을 받은 시력이기 때문에 재검을 받으면 당연히 면제 판정을 받아서 귀가 조치가 돼서 당당히 집에 오리라고 생각한 거죠. 자, 어떻게 형을 꼬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형이 신병교육대에 들어갔어요. 자, 시나리오 대로 이의 신청을 하고 재검을 받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네, 믿었던 형마저도 방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못 나오잖아요. 들어갔으니까. 꼼짝없이 4주 동안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받았답니다. 형이 대신. 그리고 4주 후에 동사무소에 배치되는 순간 바로 동생과 바꿔치기를 한 거죠. 더 이상 방위를 할 수 없잖아요.
자, 동생은 군대에서 가장 빡세다는 신병 훈련을 받지 않았지만 처음 보는 동기 방위들을 아는 척하는 연기를 하느라고 몇 줄 고생했다는, 자, 믿기 어렵지만 분명히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야, 이거 재밌네요. 그래서 건방진 동생과 그러니까 유재석이 아니라 유자석이 있고 진짜 겸손한 유재석이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바꿔치기 한 거 아닌가. 이런 또 의심을 하는 거죠. 참 겸손해요. 유재석을 보면. 여기 이제 자신을 버릴 줄 알고 망가질 줄 아는 거죠. 여기 이제 유재석의 토크들, 재밌는 토크들이 있는데 이걸 제가 읽어봐야, 제가 읽으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직접 이제 글로 보시면 재미일 것 같습니다. 자, 예능 프로그램에서 개그맨이 MC를 본 거는 MBC의 일요일 밤의 대행진의 김병조가 최초라고 그래요. 그 후에 주병진을 거쳐서 이경규, 서세원이 MC계를 주름잡았고요. 신동엽, 남희석, 이휘재 등으로 MC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메인 MC들은 속성상 자신을 낮추는 진행이나 개그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프로그램을 장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회심리학자 레빈의 조사에 의하면 남녀 코미디언들이 스스로 비하하는 유머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 알아봤어요. 남자가 12%, 여자가 63%였습니다. 하지만 유재석의 진행은 다릅니다. 자신이 진행자로 독립되어 있기보다는 출연자들과 함께 구르고 뒹굴면서 호흡을 같이 하죠. 자신을 낮추고 오히려 남을 돋보이게 합니다.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전체를 생각하는 것이죠. 자신을 낮추는 것은 확실히 이미지를 좋게 하죠. 2012년 4월 24일 SBS의 강심장에 오랜만에 아이비가 나왔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비호감의 이미지가 컸던 그녀가 스튜디오에서 급 호감의 이미지를 구축했는데 그 비결은 얼굴을 구기는 것, 바로 자신을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것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전체 출연자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서 결국 프로그램의 질이 높아지게 되죠. 그 점에서 유재석의 자신을 낮추는 진행은 결과적으로 자신을 높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1인자 유재석 함께하고 있습니다. 4장 배려하기를 바라. MC를 저도 이제 TV MC도 보고 했는데 MC의 가장 큰 적은 게스트일까요? 고정 패널일까요? 방청객일까요? 아닙니다. 같이 진행하는 공동 MC입니다. 더블 MC면 옆에 있는 MC가 적이에요. 근데 MC 볼 때 상대방 MC의 분량을 본의 아니게 뺏어와서 한 적이 있거든요. 끝난 다음에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 대본 뺏었다고.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밥그릇 싸움 하는 거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유재석은 다르다는 거죠. 참 배려하고 이런 모습들 참 대단해요. 그리고 5장에는 남을 돋보이게 하기를 바라. 그래서 참 남을 어떻게 돋보였는지 이런 것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이 책에는 나와 있어요. 쉽지 않은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자신을 낮추고 남을 돋보이게 하는 유재석의 진행 방식과 성격에 대해서 의구심을 보내요. 가까이 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뭐 하하도, 노홍철도, 정영도도 그랬어요. 심지어는 강호동도 그랬습니다. 유재석이 결혼하기 전에 한 라디오에 나와서 얘기합니다. 1, 2년 이미지 관리는 쉽지만 유재석은 이미지 관리가 아니라 원래 성격이 그렇다. 유재석 씨는 녹화 끝나고 밖에서 볼 수가 없다. 녹화 끝나면 집이다. 일상이 녹화, 재활, 녹화, 재활이다. 외출이 간혹 우리 집이다. 여가 시간이나 사랑을 하고 싶지 않느냐며 물어봤더니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 아직까지 시청자분들에게 전달해 드려야 될 에너지나 능력을 더 노력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자를 소개받는다는 자체가 그분한테는 미안하다는 거다. 카메라가 비춰지고 있고 잘나 보이고 싶고 겸손한 척하기 위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그런데 재석은 우리 집에서 나와 둘이 있는데 그런 말을 한다는 거다. 김구라가 명명한 방송기계 유재석은 자기가 아닌 남을 돋보이게 하는 진행으로 수많은 연예인들이 그와 함께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하게 만듭니다. 이게 이제 6장의 희생하길 바라. 얼마나 잘 희생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봅슬레이 편 참 감동이었잖아요. 여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또 게이머가 되길 바라. 자, 게임을 참 잘해요. 쿵쿵따도 그렇고, 자, 유재석이 만든 게임들 참 많죠. 아주 순식간에 게임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사례들이 이 책에 있습니다.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3부를 보면 유재석처럼 웃겨라. 나도 유재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스텝 1, 수다가 최고야. 저도 수다를 떨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나름 이제 강의할 때 좀 저도 웃기는 강사 중에 하나인데 사실 그렇게 웃기지 못했거든요. 수다를 많이 떨다 보니까 일부러 노력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또 나만의 스토리를 갖는 거야. 나의 스토리. 또 관찰, 막 관찰하는 거야. 유재석이 얼마나 관찰력이 뛰어난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쿵쿵따, 공포에 쿵쿵따 할 때도 참 유심히 관찰해서 웃음을 소지하는 걸 되게 많이 봤는데 2002년 2월 21일 벌써 13년 전, 11년 전이네요. 강호동, 유재석, 이휘재, 김한석이 사극 대감 패션으로 나왔어요. 모두가 대감 모자를 쓰고 있고 진지하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강호동이 쿵쿵따, 공포의 쿵쿵따의 문을 엽니다. 굉장히 웃긴 걸 제가 발견했잖아요. 유재석이 얘기합니다. 자, 휘재가 이렇게 해요. 인신공격하지 마세요. 재석, 인신공격 아니에요.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모자 맞죠? 호동의 모자를 빼앗아서 자기가 써보인다. 저한테도 맞죠? 호동에 다시 씌우면서 강호동 씨한테도 맞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강호동 씨는 머리 크기는 저희하고 똑같아요. 얼굴이 커요. 다들 빵 터지고 호동은 시작하기도 전에 재석의 다리 한가운데를 공격한다. 강호동의 머리를 지적하면 대부분 머리가 큰 것을 말하지만 유재석의 남다른 관찰력은 미묘하게 다른 지점을 발견한 것이고 큰 웃음으로 연결시킨 것이다. 라고 이렇게 써있습니다. 괜찮아. 따라하는 거야. 유재석이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요. 유난히 상대방이 했던 말이나 동작들을 따라하는 걸 자주 볼 수 있어요. 대개 MC들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든데요. 우선 어떤 방식으로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따라하는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2009년에 해피투게더에 오랜만에 원더걸스가 나왔는데요. 진실 토크, 그건 너라는 서로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 원더걸스에게 주어진 질문은 첫인상이 안 좋은 사람은 이었어요. 유비는 해림을 찍었는데 이유는 중간에 누가 들어오는 걸 안 좋아한다는 것이었어요. 실제로 해림은 중간에 투입된 멤버예요. 자칫 분위기가 싸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해림은 알 수 없는 뽁 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석이 바로 그 순간 해림의 그 표정을 따라하는데 그걸 본 멤버들과 패널들은 웃음을 터뜨립니다. 예능감이 전혀 없다고 공공연히 말하는 소희도 그 표정을 따라하게 만드는 마법을 발휘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출연한 승승장구에서는 중간에 멤버가 바뀌게 된 상황과 전 멤버에 대한 현 멤버의 추억을 묻는 장면이 많아서 안 그래도 새로 들어온 해림은 부담이 되고 어색한 느낌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해피투게더의 진행자들은 그런 해림의 입장을 조금 더 살펴줘요. 명수, 저도 박미선 씨가 중간에 들어왔을 때 불편해서 PD한테 전화할까 말까 했어요. 재석, 신봉선 씨도 중간에 들어왔을 때 우리끼리 수근거렸죠. 눈빛이 이상하다고. 따라하는 거예요. 리액션이 중요해. 스텝 5. 예, 정말 리액션 중요하죠. 많이 웃어주는 사람이요. 남을 잘 웃깁니다. 그래서 이거 되게 공감해요. 저도 리액션이 한 리액션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흥겨워지고 유머러스한 사람이 됩니다. 리액션 상당히 중요해요. 유머한 사람이 되려면 오버하셔야 됩니다. 말 갖고 노는 거야. 말장난. 여기 참 그 일밤 할 때 PD들과 작가들이 말장난을 했는데 그때 실제 있었던 사례입니다. 누군가 시제를 던지면 이제 아이디어를 생각하기보다 말장난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하는데 한 연예인이 모자를 쓰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야, 모자 좋은데 좀 모자라 보이지 않아요? 모자란 게 있다고, 모자란 게 있다고 웃는 거야. 자, 모자란 게 있다고 웃는 거야. 우리 어머니랑 다니면 참 잘 어울리는 모자라고 했어요. 자, 이쯤 되면 회의는 뒷전이고요. 계속 말장난을 합니다. 예전에 농촌 가니까 모자라고 있더라고요. 모자라고 있더라고요. 자, 생각이 잠긴 표정을 이렇게 지으면서 그나저나 고등학교 때 너 좋아했던 모자는 뭐라고 지낼까? 게림이
박모자였는데 언니가 부자였고 박부자, 박모자. 후다닥 종이에 모자를 써보면서 이게 모자가 맞는 거죠? 모자가 맞는 거죠? 이런 식입니다. 참 대단하네. 예. 이렇게 말장난을 막 해보는 거예요. 스텝 7. 인생은 타이밍. 예능도 타이밍이야. 같은 말을 던졌는데 어떤 때는 웃기고 어떤 때는 웃기지 않습니다. 타이밍이 잘못된 거죠. 앞서 예능의 수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리액션이라고 했어요. 리액션은 대화를 하는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유머를 던졌을 때 수비하는 입장에서 해야 하는 수비의 기술이기도 해요. 그런 점에서 타이밍은 공격을 할 때 무척이나 중요한 수칙입니다. 물론 수비를 잘하는 것도 리액션이 중요하지만 편의상 구분하자면 리액션은 수비용, 타이밍은 공격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캐릭터만 있으면 돼. 캐릭터. 이 메뚜기도 떴잖아요. 자기 나름대로의 이제 성격이나 이런 부분들 캐릭터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강호동의 이야기, 아니 유재석의 이야기, 이 맨 뒤에 이제 강호동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헷갈렸습니다. 이 책을 보고 이제 유재석의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도움이 되게 많이 돼요. 그래서 이 시대가 원하는 리더가 아닐까 싶습니다. 유재석 리더십이라는 책도 나올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써볼까요? 근데 유재석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갖고 누가 읽겠어요 제가. 어쨌든 이 책을 보십시오. 유재석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방송 작가가 쓴 유재석의 이야기. 여러분도 유재석이 될 수 있습니다. 김효석의 하루 일책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알람 눌러주세요. 그럼 매일 올라오는 영상을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